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반가워요. 잘 봤습니다. 일단 우리 저기 감독님, 뭐 저는 사회자니까요.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 짧게 인사 스타트를 한번 끊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본 감독을 맡은 하춘원입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보셨던 영화 이만재 역을 맡은 조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질러! 오랜 감기 투병으로 감기는 물러갔으나 목소리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자리 정말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드맨에서 심여사 역을 맡은 김희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감독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공인주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오늘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재밌게 이따 가겠습니다. 저도 최근 감기에 수렁에서 헤매다가 감기 동지가 감기 너무 요새 독감이 심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좌우에서 하준원 감독에게 옮기도록 한 팀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늦깎이지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 신인 감독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인 감독이 영화가 개봉할 때 되면 이제 길을 막 걷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영화의 광고판이 옆에 버스가 이렇게 슉 지나가고 그럼 가슴이 막 철렁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지만 그죠? 마음이 복잡하죠 요새. 네, 긴장도 많이 되고요. 피를 말리는 기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 감독이라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하준원 감독님을 잠깐 쉬게 해주고 대신 또 우리 멋진 여기 평소 뵙기 힘든 새 배우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배우분들께 내가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잠깐 정신을 수습하고 있어봐요. 일단 우리 김희애 선배님, 은주. 은주. 맞습니다. 옛날에 시나리오를 저한테 보여줬을 때 이제 심여사 그걸로만 기억이 있었는데 영화를 끝까지 보니까 이제 진짜 이름을 알게 되네요. 심은주. 말 그대로 이름에 관한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끝에 보면 이제 진웅 씨도 이렇게 주민증 보고 막 그러는 우리가 다 이게 부모님께 받은 귀중한 이름이 있는데. 극중 이만재도 이제 자기 딸의 이름을 막 입으로 이렇게 불러도 보면서 이름을 짓는 되게 이렇게 어찌 보면 이름과 관련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고결한 순간이고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 반면 영화 전체에서는 그 이름을 정말 더러운 진흙창 속에 집어넣고 악용하고 그런 악귀들의 세상 속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하나의 이름이라는 테마를 놓고 이렇게 우리 인간사의 복잡한 면모를 다 파헤치는 그런 되게 야심작이었구나. 우리 하준원 감독이 이런 야심에 찬 스토리를 준비한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었고 그 이름, 처음 아까 심은조 심여사님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우리 이제 김희애 배우님 영화 몇 편째인지 혹시 세보셨나요? 이번 작품이 뭐 드라마도 많이 하셨지만 영화는 못 세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0개 되지 않을까. 93년도인가 그 101번째 네. 프로포즈라는 작품 하셨죠? 맞습니다. 윤성근 선배님과 예. 콤비 이루셨. 그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또 많은 작품 하셨잖아요. 허스토리다. 네. 또 최근에 뭐죠? 윤희에게. 네.
정말 좋은 영화 작품들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극장에서 오늘 큰 스크린으로 뵈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하준원 감독으로부터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사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약에 무슨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나 뭐 검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쉽게 더 잘 빨리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관객들에게 이런 되게 전문적인 금융 뭐 무슨 여러 가지 명의 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 막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배우분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얘기처럼 되게 진짜처럼 또 소화해서 배우로서 그것을 소화해서 펼쳐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시나리오를 탁해서 처음 받으셨을 때 그 어떤 느낌이셨는지, 이건 또 질문 드리는 사실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일단 네. 하진웅 감독님은 이 역할을 제가 해줄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너무 귀한 역할이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제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냥 뭐 그전엔 더 했어요. 옛날엔 누구 엄마 뭐 고모 이모나 했지 어떤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전에 제가 이런 역할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단번에 너무 좋아요 그러고 했는데 왜 감독님은 제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너무 매력 있게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깐 얘기해봐. 신인 감독의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 아닐까요? 마쿠의 인물이잖아요. 직접 정치 쪽에서는 이제 전면에 나선 인물이 아니라 마쿠의 인물, 그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인물인데 그만큼 되게 스마트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작품들에서 누군가의 뭐 아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누구 엄마의 역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이 영화에서는 사실 전혀 다뤄지지 않잖아요. 마쿠의 어떤 정치 세계의 어떤 뒷전을 주무르는 커튼 뒤의 인물로서 나오는데 김희애 선배님만의 그 카리스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제대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대사 아까 질문 드렸던 이유는 사실 그 장면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 영화 되게 초반부죠. 그 고전과 야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씬이 있어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이쪽 담배 드신 앵글에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걸어가서 뒤에 그 바이든 트럼프 얘기할 때까지 그 몇 분짜리 롱테이크예요? 3분 정도. 예. 그거 대사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3분짜리 롱테이크를 그거를 한 샷으로 찍는다는 거를 그 당일날 아침에 얘기하던가요? 감독님 어떻게 미리 연락을 받으셨어요? 사실 되게 당황할 수 있잖아요, 배우 입장에서. 그 한 몇 페이지 되는 건데 그거를 이거 한 번에 찍는다고? 네.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실 분 있으실 것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예전부터 대사복이 많았어요. 예전에 뭐 드라마 할 때도 김 선생님 작품 받으면은 1페이부터 끝까지 다 제가 모든 상대역을 맡아서 했고 또 시간이 한정적이라 제가 그걸 뭐 NG를 낸다던가 그러면은 자연히 뭐 밤을 새 그러니까 제가 대사를 사실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 막 툭 건드리면 나오게 막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제가 외우고 간 버릇이 그때부터 들어가지고 잘 못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외우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저한테 와요. 주로 저는 대사 많은 역할로 주로 와서 이번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도 다 저는 안 끊는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죠. 다 외워갖고 왔죠. 그리고 감독님이 그날 왔는데 이거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미랑 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막 이게 제가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툭치 무르르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조사나 이런 어미나 조금 다르면은 제가 엉기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도 없는데 그냥 가세요. 그냥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니 정말 우리 대배우 김희애님께 저희가 되게 신뢰되는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미 그 정도 대사는 거의 그냥 껌처럼 이렇게
가볍게. 아니, 왜냐하면 근데- 우리 여기 젊은 관객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 전설적인 김수현 선생님 작가님 계세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분 드라마 보면서 자랐는데 엄청난 대사들의 폭포 같은 양연이 펼쳐지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수현, 그 전설적인 작가님이세요. 저 마더때 일했던 김혜자 선생님도 그분 작품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 엄청난 대사량을 그때 이미 소화를 하신 거죠. 네, 그때 트레이닝이 돼서 저한테는 정말 무슨 박사학위 받은 그 선생님 작품을 3개 정도 연달아 했는데 저한테 너무 큰 그 기둥이라 그럴까요? 그 대들보처럼 배우로서 그게 돼서 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 신이 상당히 도입부에 있잖아요. 그 이제 고전과 야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르면서 모두를 이렇게 다 지적으로나 어떤 기세로나 제압하는 그 심여사의 모습이 딱 나오면서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이다라는 것들이 이미 딱 거기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카리스마와 이제 마쿠의 어떤 강력한 존재였던 캐릭터조차도 뒤에 가면 또 그 마쿠에 또 마쿠가 있고 본인도 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충격파가 더 생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반면에 우리 조진웅님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이제 되게 그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 손댔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시민적이고 불쌍한 사람인데 이런 거대한 그 소시민으로서 잘 살았다면 이렇게 심여사나 이런 그죠? 롬드리조 같은 사람 만날 일 없이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 왜 롬드리야? 근데 어쨌든 그런 운명의 소용돌이에 가는 그리고 조진웅님의 참 숱한 많은 작품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지만 항상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배우시지만 특히 제 개인적으로 불쌍할 때 뭔가 억울할 때 그때 이렇게 손 좀 볼 수 있어요? 잠깐. 손이 연약해. 손 클로즈업 될 때 한번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남성적이고 덩치도 막 그러신 것 같지만 이렇게 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손이 컴플렉스예요. 아니야, 그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저 너무 싫어요. 저희 아버지 손은 장금손 갖고 크고 막 두껍고 이런데 저는 그래가지고 항상 어디 가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재라는 인물의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그 소시민로부터 출발해서 그 특유의 연약함, 불쌍함, 기본적으로 억울하잖아. 그 억울함에 있어서 어렸을 시나리오 때부터- 바꾸지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눈치 보고 살아갖고 시나리오를 저는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저도 어차피 촬영 자체도 제 삶의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과의 협연이 굉장히 좋고 같이 작업하는 환경이 좋아하는데 하준원 감독님하고는 사실은 처음 뵌 거였죠. 그런데 한 5년 동안 이 작품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입봉을 못하는 감독님들, 하지 않고 있는 감독님들 이렇게 뵈면은 좀 짠할 때가 있는데 배우하고 달라요, 감독은. 한 작품 하고도 한 10년 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짠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5년 동안 취재했는데 그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뜨거웠다.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마 한 2, 3년 아니 한 1년 반 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근데 그 열정을 분명히 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아드님 얘기를 하셨는데 아드님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극장은 아빠 언제 갈 수 있어? 내 이 아들에게 꼭 아빠 영화를 극장에서 보여줄게라는 각오를 하시는데 약간 저희들이 좀 뜨거웠어요. 그때 굉장히 뜨거워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정말로 아주 치밀하게 잘 계획이 돼 있었고 이 안에서 또 다른 매력은 이만재라는 인물은 그런 상황 속에 정말로 던져졌을 때 나의 리액션이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별 망설임이 없었나 봐요. 확신을 갖고 시작했나 봐요. 그렇진 않았어요. 감독님 뵙고 좀 딱 저렇게
5년 동안 취재를 했다를 아주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면 상당히 믿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이상하게 국력 같은 게 느껴지고. 예. 저기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제 질문의 핵심은 그 본인 캐릭터의 특유의 그 불쌍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갖고 접근했는지. 저는 뭐 접근했다기보다도 굉장히 제가 눈치 보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예, 그렇죠. 항상 어른들 눈치 보고, 동생들 잘 보살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되게 억울했어요, 진짜.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까지 될 건 아니고 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건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되게 정형화돼 있었던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꺼내볼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아주 좀 깊은 감정으로 이렇게 좀 쏟아버리면 어떨까?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왔어도 애드립인가요? 그 택시 와 있잖아요. 이원법 정로다. 빨리 와. 택시 타고 가잖아요. 그 아내가. 저는 반면으로 김희애 선배님처럼 그런 브리핑 대사들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작이라는 영화를 할 때 윤정민 감독한테 야, 이 대사가 뭐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형님 이거는 액션이었고 국악 액션이요 그랬는데 전 대사 많은 걸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선배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셨는데 아마 제 대사는 뭐 기본 큐 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애드립이죠. 근데 그 정지영 감독님 뭐죠? 블랙잭 블랙머니? 거기서는 검사 역할로 막 법적인 설명 뭐 이런 거 막 자유자재로 잘 하시던데 거기서. 그러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고생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거 블랙머니도 맨 마지막에 어떤 연설하는 장면이 막 있고 폭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처음부터 옥타브를 너무 높게 잡은 거야. 그래서 야 나중에는 후두부에 약간 뭐가 오더라고. 우리가 흔히 노래방에서 하는 실수를 그때 하신 거고. 네, 그렇죠. 높게 시작.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아까 그 뭐 빨리와 그런 것도 그렇지만 되게 절묘한 리듬감이 있어요. 대사들을 일상적으로 해체했다가 이렇게 자기가 자유자재로 재조립해서 늘었다 풀렸다 하는 그런 묘한 리듬감이 있어서 말을 특히 더듬거나 영화 속에서 불쌍하게 더듬거나 주저주저할 때 보면 그 너무 느낌들이 재밌고 좋고 제 개인적으로 특히 그 공항에서 모자 쓰고 갈 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정말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재관람할 때 다시 한번 봐요. 그 순간이 특히 불쌍해요. 공항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갈 때 이시연 씨가 모자 써주고. 그때는 무슨 씬인지는 알고 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전 리딩할 때 한번 보거든요. 제가 책을 보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체 리딩 같은 거 할 때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대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을 가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던져보는 게 확실한 리액션인 것 같아요. 그런 접근을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이수경 배우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순이라는 독립 영화 혹시 아세요? 그 넷플릭스 저기 뭐 특정 OTT에도 올라와 있는지 모르는데 저 되게 좋아하는 독립 영화예요. 그 용순의 용순이죠? 네. 주인공이 최동문 씨 따님으로 나오는데 저 아주 재밌는 그 독립 영화예요. 근데 그때 보고 되게 놀래서 용순 저 배우분은 누구신가라고 되게 궁금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용순이 벌써 한 4년 5년 더 됐어요. 2000 몇 년도였죠 그게? 2000 몇 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꽤 됐어요. 네, 그죠? 7년 정도 된 거. 벌써 그 용순이라는 독립 영화를 되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꼭 보시면 또 이수경님의 주인공으로서 매력 보실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지우 감독님 그 침묵, 거기도 그렇고 오늘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게 돼서 반가웠는데 그 되게 불쌍하고 억울했던 우리 이제 이만재 캐릭터와는 달리 우리 이제 수경님의 캐릭터는 처음부터 사실 영화 시작부터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복수의 에너지와 이제 이미 분한 상태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아빠와 관련된 이제 그것도 그렇고 또 사건의 진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분노가 꽉 차 있는 유튜버로 일단 출발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셨는지
처음 시나리오 받고 이제 이미 딱 어떤 본인의 물론 감독님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겠지만 본인이 세운 어떤 플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플랜 없이 감독님을 뵀었는데 감독님이 처음으로 희주에 대해서 던진 단어가 종주마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잘 대변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종주마 하면 정확히 뭐예요? 그 경마 용어가요? 계속 달리는 말을 말하는 멈추지 않는. 그 단어 하나면 그냥 충분한 거군요. 다른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구질구질한 설명보다. 이제 다른 설명들은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한테 들었고 이제 제가 혼자 준비하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도 그냥 그 이미지 하나 가지고 이제 저 혼자만 해석으로 잘 갖다 붙여봤던 것 같아요. 그 잠깐 얘기를 옆길로 세자면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신기하게 재밌게 느껴지는 게 반말들을 많이 해요. 인물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가 초면인데 또는 뭐 나이나 선후배가 결혼하거나 일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약간 신기하게 느껴질 반말을 막 하거든요. 네. 특히 수경님이 누군가에게 어른에게 반말할 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게 또 이렇게 세대가 어리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니까 대본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건가요? 대본에선 저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 선배님들이랑 같이 연기하는데 이 반말이 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거 반말로 해도 돼요? 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반말로 해야 된다고 신여사한테는 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주문하셨어요. 되게 여러 상황에서 반말들이 나와. 근데 그게 불러일으키는 되게 약간 묘한 긴장감 내지는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벼랑 끝에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애초에 뭐 예의 같은 것이 다 접힌 세상이라서 그런 건가? 뭐 의도가 있었어요, 감독님? 뭐 의도라기보다는 캐릭터로 해석을 한 건데요. 예, 감독님 말씀이 들어보니까 정말 예의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벼랑 끝에 있는 인물들이다 보니 뭐 그런 걸 챙길 여유조차도 없고 그리고 본연이 뭐 지금 달려가는 말 같은 종주마 같은 캐릭터인데 저는 애가 화가 많은 애인 줄 알았어요. 원래 화가 많은 애인가? 그러다가 컷 이러면 이러고 막 이러니까 되게 생경했겠어요. 다중인격인가? 그래서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화가 있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막 예의를 차리고 이럴 것 같지도 않았고 맞아요. 화가 막 뿜어져 나와요 화면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수경 씨 캐릭터가 없었다면은 또 이렇게까지 극한까지 헤쳐나갈 수 없었을지도 몰랍니다. 이만재 우리 항상 억울한 우리 조진웅 씨 캐릭터가. 근데 이제 하준원 감독은 제가 개인적인 캐릭터를 이제 잘 알지만 그냥 살아있는 예의예요. 걸어다니는 예의.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고 아마 일하신 분들 느꼈겠지만 근데 이렇게 반말을 툭툭하는 캐릭터들이 자연스럽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오랜 시간 이제 화가 많이 쌓여서 데뷔 기간이 길다 보니 네, 제가 괴물 찍을 때 2004년 5년도에 같이 작업을 했었고 저희 연출부 시나리오도 같이 쓰고 이제 연출부로 제 모니터 옆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저 때문에 좀 직업병을 얻었죠.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 경련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마그네슘을 먹고 마그네슘 먹고 막 그랬는데 되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좀 훌륭한 스텝이었었죠. 사실 여기 이제 세 분 모시고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되게 다채로운 또 신인 감독님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라인업의 캐스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여기 계신 세 분만 봐도 이제 다른 지금 데뷔를 준비 중이거나 신인 감독님들 보면 되게 이제 셈이 날 거야. 시샘이 질투심이 날 정도로 이런 멋진 배우분들이 오셨는데 또 여기 세 분 말고도 되게 다채로운 또 캐스팅의 라인업 조연 분들을 따라가면서 보는 또 재미가 있는 그런 특히 능글능글 징글맞기가 정말 이를 데 없는 물론 그게 연기지만 박호산님 런드리죠. 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또 우리를 비록 짧은 시퀀스였지만 우리를 즐겁게 해준 또 우리 소녀시대의 최수영님 맞죠? 네. 되게 또 천연덕스럽게 연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연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또 캐스팅하게 됐는지. 네, 박호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역할을 보고 본인이 완전히 다른 악역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엄청난 확신을 갖고 계셔서 그거를 저도 리딩 때까지는 잘 안 보여주셨는데 현장에서 이제 헤어를 좀 이렇게 특이하게 곱슬머리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되게 스스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분장 컨셉을. 그 헤어를 만든 다음에 본인이 어떤 캐릭터인지 더 확신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저도 이 영화 지금 이렇게 보여지면서 박호산 배우님의 그 악역 캐릭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하여튼 좋고 진짜 화면 봐도 그냥 인간 자체가 막 기름에 절여진 인간처럼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 느낌이 억울하지만 뭔가 풋풋함이 그래도 남아있는 이 이만재 캐릭터와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되게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최수영님은 원래 특별 출연의 형태로 나오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최수영 배우님은 되게 놀랐던 게 너무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나오는 역할이긴 한데 정말 대사 하나에 한 10가지 버전을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 배역을 드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하실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계속 주연으로도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역할들 같은 게 그런 역할이 너무 많아서 이런 좀 이상하고 좀 엉뚱하고 좀 하여튼 이런 클럽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인물을 한번 너무 해보고 싶었다. 그래갖고 오히려 되게 욕심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면 클럽 어떤 씬이 하나 삭제된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악 리스트도 한 10개 그리고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한 10가지 그래서 이게 역시 한 분야에서 탑을 찍으신 분들은 이 성실성과 이 기본적인 노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특히 뭐 이게 디테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눈을 휘번덕 그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되게 세심한 디테일까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오셔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연기 욕심 많은 분이시고 아까 제가 소녀시대라는 꼬리표로 설명을 해드려서 되게 죄송할 내용이죠. 사실은 연기 경험이 많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연기 경력도 많이 쌓아왔고 근데 이제 아까 뭐 눈이 희번덕한 거나 이제 뭐 박호산 선배님 머리 이런 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시각적으로 아까 이제 배우분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저기 대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화면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제 배우의 모습 촬영과 조명과 의상과 분장과 모든 것으로 버무려지는 이제 배우의 시각적인 모습에서 또 관객들은 많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독이나 배우분들도 그게 항상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김희애 선배님 그 영화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냥 학생 시절 그 학사 못 쓴 사진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심은조 캐릭터는 그 정치학을 전공하신 해외에서 아마 그죠? 정치에 대한 나름의 이상과 꿈을 갖고 살았던 인물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했던 이제 자기의 뭐랄까 꿈이라든가 신조 같은 게 거기 사진 뒤에 적혀 있고 그 사진 혹시 어떤 본인 실제 학교 졸업 때 대학교 사소한 질문인데 네 맞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여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찾아서 왔었죠. 중앙대학교 네 영유학과 졸업 당시 사진 맞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면서 보니까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음반 취입하신 적 있잖아요. 그 노래 좀 아직도 네. 기억나는. 그거는 그걸로 제가 무슨 뭐 가수도 했었던데 가수는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라디오 DJ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기념 앨범 그 당시에 EFM 그 라디오 DJ하고 MC3 기념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에서 운 좋게 제 노래가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런 산만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희애 선배님의 8, 90년대 그 추억들이 생각나서 제가 소위 노래 한 곡. 대충 올 때는 한 소절 들어도 이렇게 하면 관객분들 감사드리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사전에 뭐 짜거나 한 모창이 아니에요. 네. 아이가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데드맨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건 전혀 계획하거나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태가 번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좀 홍보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이게 가요 프로 거의 탑 10에 올라갔을 때 히트곡이에요. 그 당시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네. 감사합니다.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그 우리 그 민의당이었나? 그쪽 당 이름이 민의당 대표 그 유연수 선배님이 연기하신 그쪽 대표는 또 무슨 또 되게 아티스트처럼 무슨 자기 사진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분에게 사진이 찍혀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여지는 어떤 묘한 뉘앙스의 일그러진 얼굴, 자기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된 상태에서 그 표정의 느낌, 뉘앙스 같은 것들, 물론 이제 화면이 정지되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많은 대사에 관한 질문을 아까 드렸지만 대사 이전에 눈빛이나 표정에 있어서 저는 그 씬에서 그 선배님 표정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게 사진이 찍혀질 때 느낌이나 항상 누군가를 막후해서 조종하는 역할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하시다가 거기서 마침내 이제 그 순간에 관계가 역전되고 본인이 이제 적나라하게 그렇게 까발려진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직면해야 되는 건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때? 그냥 그 카트가 되게 중요해서 부담스러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순간에 감독님이 잘해주셔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좋은 걸로 골라서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 김희애 선배님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모멘트들을 꽤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특히 우리 누구야 그 위에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장면 있죠. 그 황치훈 후보가 막 할 때 내려다볼 때 보면 이렇게 밑에서 조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선배님 모습이 되게 얼굴이 무섭게 이렇게 강한 눈빛과 그 메이크업의 톤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무섭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윤희에게나 최근에 다른 어떤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인데 물론 배우 본인께서 뭐 거울을 보시면서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감정에 몰입해서 만들어지시는 거겠지만 이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스스로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이번에 좀 그 역할을 위해서 분장하는 거를 저희 분장팀에서 뭐 헤어나 메이크업 막 과장되게 막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거부감이 없고 너무 신났어요. 저렇게 얼굴 이렇게 들이대고 마음대로 해주세요. 막 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 좋아갖고 해서 했는데 좀뭐 조진웅 씨랑 그런 얘기 우리 좀 했는데 어떤 배우는 자기 얼굴을 자꾸 모니터를 보면 볼수록 발전하는 그러니까는 배우가 있고 또 우리 같은 배우들은 좀 저 얼굴을 잘 스스로 못 봐요. 그래서 어디 다 안 보시는 체질이구나. 예, 좀 억지로 한번 이렇게 보고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역할을 제가 좀 많이 과장되게 해서 좀 부끄러운 면도 사실 있었는데 하지만 또 쾌감도 있으셨던 거죠. 너무 좋죠. 이런 역할에 이런 표정을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런 역할을 맡기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자기를 그냥 도와진대 뭐 막 빨주노초 파는 거 막 칠해놓고 그냥 저를 막
연기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헤어스타일이나 분장이나 이런 걸로 막 바꿀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행복했죠, 배우로서는. 네. 반면 우리 그 이만재, 조진웅님 같은 경우는 그 영화에 아주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는 역할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또는 배우로서 또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이솔 딸의 그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처음 시나리오를 그 신을 읽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신을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근데 사실 보면 그 신의 상황이 환경이 배우에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대낮에 쨍한 햇살에 그런 뻥 트인 공간에서 거기 어디예요? 뭐 분당 무슨 다리 위야? 색강다리. 분당이에요? 아니요, 여의도 여의도 하고 대방역 있는. 아니 그런 햇살이 쨍한 뻥 트인 공간에서 상대 배우도 없이 그 전화기를 들고 혼자 해내야 되는. 네. 근데 그때 전화기 속에 뭐 상대 배우가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하셨고 영하 한 15도 강풍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네. 사실은 진짜 뭐 거의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추운 촬영 전체에서 가장 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한겨울에. 명령기였다고 생각 들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신에 대해서. 굉장히 추웠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이 만재라는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말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본도 약간 수정을 좀 했었는데요. 제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 여자 친구들 있잖아요. 여쭤봤죠. 남편이 버려졌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헤어졌던 사람들에게 이런 전화가 가면 어떻게 절대 안 받지. 그리고 그 번호는 없을 것이며 그에게 밥을 잘 먹었니? 밥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전화번호 바꾼다고. 그래서 아마 그 상대 배우의 포즈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더 심플하게 뭐 물론 상대 여배우의 대사가 좀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아주 심플하게 그냥 감정선으로만 죽었어. 그냥 그 한마디에서 닥쳐지는 모든 리액팅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당연히 임신을 했었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심 여사에게 얘기를 듣기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제 삶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슬펐던 장면인데 제가 너무 춥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컷 이러면 저쪽에서부터 스태프들이 뛰어와요. 뛰어와서 어떻게든 나를 따뜻하게 하려고 막 몇 명이 붙어서 막 난로를 대고 난 거기에 더 눈물이 난 것 같아. 너무 고맙더라고 진짜. 와 그때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떨림이나 눈물 같은 경우 다 실제 스태프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추워서 떨리고 뭐 이런 그런 도움을 받으셨군요. 전화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감정이 있었으나 그렇게 아주 예쁘게 승화된 것 같아서 감독님도 고생 많으셨죠. 그때 촬영하는 우리 김영동 촬영 감독님, 김동현 촬영 감독님부터 해서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도와주는 느낌?